새 세대, 이름하여 새 세대 새 의자 모임의 진행을 맡게 된 최대천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좀 늦은 나이에 그 새로운 매체 유튜브를 도전해가지고 그래도 법륜스님 옆에서는 주름 잡을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거의 77만 4천 명을 이끌고 있는 막강한 유튜버가 됐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그래도 다뤄보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고르게 어느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오는 그 주제는 기후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뭔가 이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세대가 한번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가장 우리 시대의 제일 심각한 사회 이슈, 기후 불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의 모든 환경 문제는 다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렇죠? 태풍이 불어도 부는 곳만 있고 지난 봄에 산불은 경북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고요. 환경 오염 사건이 터져도 낙동강에 페놀 사건이 터진 거지 한강에 터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잖아요. 환경 문제는 늘 남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전 지구적인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그게 기후변화잖아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기후변화의 영향권 밖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지구적인 모두가 함께 겪는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냐. 해결도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조천호 박사님. 네, 저는 대기과학자이고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5년 전에는 은퇴를 해서 지금은 글을 쓰는 작가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 기후에 굉장히 의존적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1만 년 전 이전을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그때는 굉장히 기후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해서 수렵과 채집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고요. 10,000년 전부터는 굉장히 놀랍도록 기후가 안정이 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봤자 0.5도 올라갔고요. 내려가봤자 0.5도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안정된 이 기후 조건에서 농업이 가능했고, 이 농업을 통해서 이 구석기 시절보다 똑같은 면적에서 약 100배의 식량을 갖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됐고, 결국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이 80억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제 태웠고, 온실가스 농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갔고, 작년 기준으로 온도계를 보게 되면 지금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1.5도 올라갔는데, 우리가 보통 이 기후 변화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인간이 얼만큼 일으켰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의 변동성이 좀 온도가 올라가는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의 변동성을 제거를 하고 보면 작년 기준으로 이미 1.3도를 지금 올려버린 이런 상황에 있고요. 이 1.3도 지구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옛날에도 빙하기, 간빙기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연에서 가장 빠른 변화의 속도가 1000년에 1도 정도인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한 100년에 1도를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지금 기후 정책을 하는 이 수준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25년 이후, 그러니까 2050년이면은 1.2도는 확실히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폭염이 강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기후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시속 한 40km로 달리다가 10km 가속을 해서 50, 60으로 달린다. 위험이 확 커졌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 속도라고 하는 거, 고속도로에서 110km 이상을 달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10km, 10km는 위험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커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제한 속도의 범주 안에 거의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0.1도, 0.1도 상승될 때마다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날씨가 극단적으로다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위험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 이런 걸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존하는 우리 인간은 이런 거를 미처 우리는 예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이제 겪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오늘 특별히 젊은 세대 세 분을 우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은 요즘 뭐 기후 우울증도 앓는다고, 통계에 따르면 거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거의 절반까지도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리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굉장히 KTX 같은 엄청나게 빠른 걸 타고 가고 있고, 이게 창밖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기차는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서 일어나서 저 밖으로 내 몸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느낌도 들고, 그냥 좀 불편하면 커튼을 닫으면 그만이고, 이런 어떤 안락함 같은 게 되게 일시적인 것 같은데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게 아마 기후 불안일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되게 쉽게 탓을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다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이제 막 이렇게 거의 지친 넝마처럼 집에 가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어떻게 기후 문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후 문제나 생태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거기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한데, 그러면 오히려 기후위기라는 것에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피곤하고 피로하고 이런 말할 수 있는 여유조차, 자기 삶의 안전망조차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요새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 여름에 있었던 신림동과 상도동 반지하 폭우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 이후에 좀 기후 문제에 많이 내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이웃의 문제이기도 하고 취약한 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 역시 당시에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느낀 채로 그 이후에 기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 동료로 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여태까지 이야기를 같이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타자와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돋보여서 나를 팔아야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주로 있었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내가 많이 몰랐구나라는 거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기후위기 문제에 접속을 하면서 또 동료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세상을 좀 보게 되는 관점이 바뀌었던 것인데요. 이런 각자의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이야기로 오늘 저는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기는 했고, 그래서 조혜민
이외의 말씀에 방금은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제 이야기를 좀 풀어봤던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사진 작업으로 먼저 예술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미술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 나오는 거를 정말 좀 견딜 수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다루는 주제도 어떤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 그 안에서 정체성 탐구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전시가 끝나면 그냥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보다 비물질적인 작업을 하는 게 나한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과 음악과 이제 서사 창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인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항상 한계가 있고 환경 문제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기분? 그래서 이제 저는 계란의 입장에서 바위를 봤을 때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 계란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진정한 공존을 모색하는 방식은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내 깨닫고 바위를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계란이지만 내가 깨지지 않는 어떤 쿠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제작이잖아요. 언어와 미디어를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대중문화예술 쪽으로 방향을 완전 비틀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 들으면 그분들은 무슨 돗자리 깔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과학 분야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미래가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예측하는 아주 훌륭한 과학 분야인데요. 미래학자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처음 시작부터 정확한 미래 시점을 정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숙론에서 2050년을 미래 시점으로 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정도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를 우리가 지금 자꾸 논의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데 지금의 이 상태를 보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종종 듭니다. 법륜 스님께서 세계 명상의 날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야말로 그 명상하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얘기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게 산업화, 도시화가 문제거든요. 기후위기 원인도. 근데 이제 그걸 사회적으로 이제 멈춰야 될 건 되게 많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과도한 산업화나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개개인들도 하고 있는 일 중에 좀 멈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제 나이 세대 정도 이상의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해외여행을.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 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네, 많으실 많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던 걸 멈춰야지. 우리가 이 논의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또 청년들 보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동안 많이 다녀놓고 왜 우리 보고 가지 말라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좀 어느 정도 된 세대, 나이가 든 세대는 해외여행을 이제 더 이상 좀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뭐 비행기 운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문제지만
또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 정도는 좀 구체적인 실천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이게 좀 물건을 좀 덜 사야, 저도 이제 그걸 잘 못하지만 물건을 좀 덜 사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건 사는 거랑 기후위기가 무슨 연관이 있겠냐 이렇게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물건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걸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요즘 전기로 많이 하자고 하는데 태양광을 그렇게 농지하고 막 바다 임야 이런 걸 다 파괴해서 태양광을 빠는 건 답이 아닌데 내가 물건 2개 살까 하나 사고 뭐 물건 바꿀 때도 가능하면은 뭐 2년 쓸 거 4년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중요한 제안 하신 것 같아요. 환경, 운동 얘기할 때 앞에 영어로 re를 붙여서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재활용 전에 재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쏙 빼요. 그 쓰던 걸 계속 반복해서 쓰고 또 쓰던 걸 다른 용도에도 좀 쓰고 재활용은 그냥 사서 쓰다가 그걸 또 다 녹여서 또 새로 제조를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데 일반인들 중에 그 구분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냥 재활용하면 모든 게 다 절약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농촌 얘기하니까 이사장님 뭐 보나마나 예. 시골에 계시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동네가 이제 최북단 동네인데 인제군에서 제가 농담으로 가끔 그래요. 우리 마을에서 동남아 여행 안 갔다 온 사람 저 하나. 아니 공급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가. 이렇게. 경상북도 청도 상당히 좋은 일을 합니다. 거기 11월쯤 돼서 이제 모든 수확이 다 끝나면 그쪽 이제 새마을 지도자 중심으로 일제히 농약 빈병을 싹 모아요. 이제 2월 달에 큰 행사를 해요. 그 모은 걸 다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1톤 농업용 1톤 수령으로 한 600대 정도가 모입니다. 그럼 그게 큰 아주 행사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팔고 그러면 이제 그 환경공단 이런 데 하고 그러면 대개 한 5천만 원쯤 됩니다. 그 돈이. 그 돈을 받은 자기네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노인들을 위해서 반을 써요. 그 노인들이 고마우니까 평소에 농약 빈병을 모아둬. 그럼 이제 경로당에 이 조직에서 그 빈 농약병을 모을 수 있는 큰 그 함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많이 모여. 쓰레기를 줄이는 거와 동시에 그걸 잘 모아서 그걸 쓰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쓰고 남한테 이렇게 쓰고 해야 이게 이 전염이 많이 되는 건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 전에 제가 어디 농협중앙에 이사를 할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농협중앙에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수도 확렬비가 125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줄이는 액수를 그 부서에 다 주는 거로. 그걸 다 주면 절대 나쁜 데 안 씁니다. 좋은 데 쓰지. 그리고 3년만 그렇게 하면 실제로 꼭 필요한 그 물하고 전기 양이 나와요. 그럼 그때 4년짜리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서 보람 있는 거가 합쳐진 게 성공이 잘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의외로 많이 찾아낼 수 있다,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불교야말로 가장 적게 쓰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 단체라서 스님 말씀도 한 말씀 청해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환경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엔타로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이제 공해 반대 운동이 주류였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80년대니까. 결국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생활은 안 바뀌는 거를 이제 옆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은 결국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인데, 우리가 댐을 막지 말자고 반대를 하면 우리가 물을 적게 쓰는 운동을 같이 겸해 주든지, 뭐 쓰레기 문제를 다루려면 소비를 줄여 주든지, 이런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대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개인이 이제 수행하고 연결해서 개인이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쓰레기 제로 운동,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를 늘 일주일마다 모아가 쓰레기 성상을 분류를 하고 꼭 이 쓰레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검소하게 살았는데 쓰레기 양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화장실 그 쓰레기가 이제 제일 많아서 우리는 변기에 넣지 않고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지를 쓰지 않게 해서 동남아 인도에서 쓰는 이제 뒷물을 도입해가 줄이니까 쓰레기 양이 팍 줄었어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자기가 쓰지 않는 거는 바꿔서는 이제 재사용이 주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사실은 이제 생산 안 하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소비 멈춤 운동을 하거든요. 소비 멈춤, 안 사기 운동을 하는데, 모집을 해가 1000명이면 1000명을 모집해가 이제 쭉 한 달 하면 3일 만에 떨어지는 사람, 일주일 만에 떨어지는 사람, 하나 사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한 달까지 이제 안 사고 이제 가는 사람이 뭐 1000명을 시작하면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100명의 그 소감을 듣고 다시 또 해보고. 그래서 저도 이 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광고 보고는 안 사기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광고라는 게 인간의 어떤 소비 욕구를 이렇게 자극을 해가 뭐 인터넷에다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다 필요해서 자기가 필요가 먼저고 가서 그걸 찾아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광고에 의해서 욕구가 먼저고 구입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안 쓰고 대부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광고를 보고 충동 구매 안 하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게 재밌는 논쟁이 되려면 오늘 선수 기용에 저희가 실패를 한 게 하나 있네요. 경제학자를 한 분 모셨어야, 네, 스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 다 무너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보나마나 이제 튀어나오고, 야, 지금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저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실 말씀이나 의지 표현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제 맨 처음 화두로 던져주셨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뭘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고기를 다 같이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존재를, 생명이 있는 존재를 수단화하는 것에 그런 어떤 우리의 감수성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함을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을 다루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기후 생태 이야기를 하는 영역에서조차 조금 더 급진적으로 동물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항상 의아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류가 이제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오면서 뭐 육식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미각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기억과 관련된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각을 통해서 우리가 맛봐온 것을 우리는 추구를 또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애초에 그 미각을 통해서 육식을 하지 않았다면 고향의 맛, 뭐 옛날에 먹어본 고기의 맛, 이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서 이제 동물을 수단하지 않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좀 바꿀 수도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는 동물에 관한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비행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세대 간의 이야기를 넘어서 모두에게 좀 요청되는, 과시적인 해외여행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좀 지양해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억울하거나 하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농약병이라는 걸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환경단체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전남권에서 일을 할 때 두 농민단체를 봤어요. 기후위기라는 게 고스란히 이제 경제적 구조와 같이 가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제 농민들이 처해 있는 굉장히 취약하게 또 살아가야 하고 생계 걱정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시는, 생존권 투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청년들과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농민분들이 또 이렇게 있고 한 그 두 입장들을 봤을 때, 뭐랄까요. 농촌의 현실과 이런 농촌 담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한 슬픔이 방금은 좀 많이 일어서 네,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완벽한 채식에 대한 얘기로부터 출발하셔서 근데 끝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주셨잖아요. 실제로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농촌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평소에 존경하고 모시던 환경운동 하시던 제인 고달 박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많이 슬펐는데 고달 박사님에게도 네, 가끔은 그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1년에 300일 이상을 비행기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환경운동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네, 고달 박사님 그냥 답변을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그 환경 피해를 주면서도 내가 다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고달 박사님도 어느 순간에 당신의 의지로 채식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까지 당신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인식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육식 멈춤을 내가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화이트 스카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콜버트라는 미국의 언론인 그분이 예전에 제6의 대멸종이라는 책을 써서 퓰리처 상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낸 책인데 그 책에 추천사를 쓰면서 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책의 그 초지일관 주장은 뭐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 화이트 스카이 읽고 난 다음에 크게 반성했습니다. 지금 서로 손가락질하고 뭐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가르침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판에 서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뭔가를 해야만 어쩌면 이 엄청난 흐름을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덜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오래전에 저는 이미 접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구들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가 보호되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지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구랑 같이 살아가는 거지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이 인간을 지키고 인간이 다른 생명을 품어준다?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곤 하는데 그게 되게 어떤 개발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나 개발주의자들이 그리는 풍경이랑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얼마 전에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생각하면 인간이 어떤 중심이고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한다는 식으로 관계망으로 되게 생각이 넓혀지고 또 비인간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드는데요. 비관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까짓 거 뭐 여러분 빼고 우리야 뭐 조금 더 있다가 그냥 가면 되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가자 할 수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강연 중에 청중에 어린아이들이 몇이 있으면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설령 이걸 우리가 지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혹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태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감각이 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 큐브 미술관에서 전시 몇 주 한 다음에 그거를 다 부셔서 쓰레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게 미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이 바뀌면은 그 이전에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문제시 되고 다른 감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감각이 또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감각과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선배님들한테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제 청년의 입장에서는 너무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비인간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러려면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강에서 놀아본 적도 있어야 되고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본 적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진짜로 손에 잡힐 듯한 이야기를 어떻게 친구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정직한 비관을 바탕으로 뭔가를 좀 모색해야 될 텐데, 지금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감각의 회복이라는 게 안 되고 있는데, 그 감각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저는 흙에 대한 감각, 또 그게 뭐 흙만이 아니라 물이기도 하고 숲이기도 하고 뭐 그 속에 사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기도 한데, 그런 감각을 회복하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입장이라면 도시에서도 그런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활동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뭐 그 감각을 회복하려면 관심이 필요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가령 이제 아마 공장식 축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면 그렇게 옛날처럼 고기가 그렇게 맛있게 안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또 흙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다 보면은 또 다른 실천도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실천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 당장에 이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이 또 아니기도 해요. 인간의 역사는 그 위험을 극복해온 역사이긴 한데 다 눈앞에 보이는 위험을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류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위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그거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보느냐. 보험회사에서 눈앞에 보이는 위험들이 있잖아요. 뭐 차 사고가 나갖고 뭐 다쳐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난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저걸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미래 위험, 이게 보험회사에서 미래 위험이 뭐가 있냐, 은퇴보험이에요. 은퇴보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은퇴보험 안 들어놨으면 너 나중에 지질이 궁상으로 아주 못 살게 될 거야. 이 모습을 보이지 않죠. 아주 곱게 나이 드신 그 두 노인네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서 아주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외여행 가서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의 위험이 아닌 거를 이야기를 계속 옆에 가서 너 나이 먹어서 고생할 거야. 그럼 사람은 짜증을 낸대요. 결국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미래에 얼마나 더 이걸 극복한 다음에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내지 못하고 나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뭐 유엔에 우리가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이 IPCC 보고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삼는데, 거기에 보면 수요 감소라고 하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맨 앞에 문장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자원과 에너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첫 문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에서 1인당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5위이거든요. 그런데 유엔에서 나오는 이 행복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52위예요. 다시 말해서 풍요 속에서 굉장히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요를 얼마나 줄여야 되냐,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현재 배출되는 거를 우리가 10년 이내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10년 이내 절반 이상도 줄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를 못 막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 돈과 기술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개인이 열심히 줄이려고 애를 쓴 거, 모든 사람이 그 윤리와 도덕으로 그 에너지를 써갖고 이 세상을 바꾼다? 저는 좀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인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 우리의 출발은 거기에 있지만, 그것만 열심히 한다. 그럼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라고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 이게 포장이 그냥 적게 나오는 이거 그냥 제도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어디나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승용차를 안 타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제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왠지 들으면서 스님하고 이사장님은 그 착한 사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특히 이게 군주사회가 아니고 민주사회에서는 다수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이게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지도자가 바꾸고 싶어도 여론이 뒷받침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같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민 개개인들이 이거 중요성을 알고 자기 실천을 하는 운동을 우리 같은 수준에서는 하고, 또 이제 제도를 바꾸는 쪽에는 그런 여론을 이렇게 없고 제도를 바꿔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이런 운동을 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적으로 뭐 CO2로 포집을 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것도 하고, 또 우리는 소비를 줄이는 소비 멈춤, 뭐 재활용 이것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또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아파트에서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서 더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아파트, 쓰레기 양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 내면 누진제로 돈을 모으는 이런 아파트를 만들 때 이 아파트 가격을 한 30% 정도 싸게 공급을 해서 여기 들어올 때 이 약속을 하고 들어오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아파트에서 나가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는 시스템을 좀 만들면 훨씬 이게 하나의 문화, 처음에는 뭐 아까 그 이익을 좀 줘야 된다고, 뭐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 실천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할 때 이게 좀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도 저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해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 저는 변화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해결책의 저는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해결이 안 되면 안 돼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속도를 좀 늦춰지는 거고, 속도가 안 늦춰져도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람의 어떤 보람, 내가 뭔가를 해결한다는 거는, 또 해결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삶의 어떤 자긍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탄에 가서 하는 일은 CO2 제로의 삶을 사는 한 스테이트, 그 군에 지금 투자를 해서 절대 빈곤은 퇴치하고 지범삼 집 짓고, 그 다음에 집이 나쁜 사람은 수리해주고, 그러나 일정한 최저 성계 이상 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은 지원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재료는 그 동네에서 나는 재료, 기술도 그 동네 기술로 한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이 자기가 한다. 그 재료를 그 동네에서 하거나 기술을 동네 기술로 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방식의 어떤 원칙, 그 다음에 주민이 함께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성과의 기쁨을 같이 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든다. 이게 그 삶 살아보게 하니까 사는 건 좀 불편한데 못 살만 하지는 않다. 저는 뭐 기후위기가 안 오면 다행이고, 기후위기가 와서 엄청난 이제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면
모델을 하나 50년, 100년 뒤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모델을 하나 남겨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여서 요즘은 거기 가서 미래를 생각해서 모델 만들기 이런 것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 교육이 대전환호는 이제 유일한 수단은 아닌데 제가 보기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군인들 교육을 하면 한 2달 만에 전기 사용량이 한 19% 줄어요. 사회 변화하고 개인 변화가 이제 같이 굴러가기 빠른데 자기가 실천을 하면 사실은 좀 쉬운 말로 말빨이 서요. 자기가 실천을 해보면 말을 쉽게 할 줄 알아. 안 해보면 말이 어려워서 이게. 숫자 뭐. 군인들을 교육한다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군인들을 교육? 군인은 군인에 맞게 한대. 제 강의 제목이 평화생명통일 강군의 길이에요. 그건 강군이 돼야 되니까. 평화생명통일 강군의 길.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인제군의 평화생명동산에서 일을 하는데 한 지역을 바꾸는데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많이 바꾸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바뀌는. 100개 마을을 꿀벌과 반딧불이가 사는 마을로 바꾸는 걸 하는데 그 목표가 대중적이고 쉬워야 되는데 실천하기는 어렵지. 비료 농약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럼 7년 만에 그 지표 생물을 이제 뭐로 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2가지로 합니다. 뱀하고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5년 차에 대부분 나오고 뱀은 8년 차.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망가졌는데 앞으로 더 빠르게 망가지겠지만 아직도 사람이 성의를 가지고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대접을 하면 자연은 아직도 사람을 버리진 않은 단계다. 그래서 한 10년 적공을 하면 나는 바뀐다고. 그 토대는 만들어진다고 개인 경험으로 확신을 해요. 네. 교육의 중요성 얘기하시니까 정말 너무 힘이 납니다. 구달 박사님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5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을 얘기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그런 지금 상황인지 그런 얘기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뭐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앞으로 25년 동안 할 만한 거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인이라는 생각해보면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집단을 되게 어떤 생명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건 되게 이질적인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 안에서 갇히지 말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말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0, 30대에서 가장 정치적인 분열이 되게 심각한데 이게 서로한테 말을 거는 방법을 되게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렇게 나와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걸 가르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지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딧불이도 생각해 보면서 또 흙의 감각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기분이 좋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같이 기대는 곁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향후 25년 또는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상상한 건데 아주 밝지만은 않지만 또 때때로 흙의 감각을 느끼기도 하면서 폐허 속에서 같이 살아가자 약간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팅 하는 네. 거죠.
그럼요. 네, 저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배제되어 왔던 그런 개인의 감정들을 주로 다루는 곡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그 감정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다뤄져야 우리 서로가 돌봄을 하고 있다는 어떤 공동체적 의식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다루어졌던 어떤 노래에서 다뤄졌던 주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사실 히트곡들은 다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만 다뤄야 하는가를 먼저 이제 저는 시작을 해서 저는 개와 인간의 사랑을 곡을 쓰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시도를 한 이유는 수치화된 어떤 기후 위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체감이 이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기억과 감정이 엄청 소중하게 남아있는 그곳이 사라진다면 너는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하면은 그때 이제 슬프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25년쯤에는 제가 멈추지 않는 한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네. 일단은 뭐 우리 세대가 또 만든 커다란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미안하고. 근데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산 것을 우리 죽여서 먹어야지만, 우리가 꼭 고기가 아니라 식물조차도 살아있는 것도 죽여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완벽한 그런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갖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서 결국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혜민님께서 동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물, 그 다음에 이 토양, 생태, 이거는 농구공으로 따지면 농구공에 꼭 발라져 있는 코팅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 얇고 여린 그 막에서 이 생존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최혜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다 멸종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생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멸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생명은 이런 기후 환경 조건이 바뀌면서 멸종을 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스스로, 거기에 또 우리 기성세대의 또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깨우치고 성찰하고 또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후위기에서 미래 세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가 앞으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생하는 세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를 낳은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다른 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맞춰서 하기보다는 그게 뭐 조금 전혀 다르면은 사실은 불안하고 이게 맞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그런 새로운 게 꼭 발전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동료가 한두 명이어도 되는 거여서 이렇게 꼭 동료를 찾아서 조금 같이 이렇게 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평론 그 김정수 선생님, 돌아가신 김정수 선생님이 쓰신 글에 이제 다 죽어가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계속 물을 주다 보면 그 나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대목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의 얼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관리자 못해가지고, 나무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진짜 어느 순간에 다시 나무가 살아났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꾸준히 물도 주고 주변을 돌보고, 이렇게 좀 더 스스로부터 좀 나은 삶을 살고, 아까 조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해를 가다 갈수록 이게 농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벌이 죽어버리니까 호박이 안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제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데 이 재난이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홍수, 산불 이런 게 이게 수치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은 지금 긴급 재난에 대한 대응을 기존에 하는 구호 활동과 별도로 이거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점점 어떤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5도를 지킨다는 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또 낙관적인 거는 뭐 기온이 높은 대로 인간은 또 거기에 또 적응해가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또 적응해가 사는 이런 세상이 된다. 즉 이 기후 조건에 가장 적합하게 발달한 게 인간종인데 이 기후 조건이 바뀌면 인간종이 가장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살아남으려면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될 거고 저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실험은 많이 해놓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서 미래 세대가 이런 방식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에게 맞는 길을 찾도록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독특한 삼각형 테이블에 앉아서 세 세대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얘기니까 생명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비관적인 얘기도 나왔지만 법륜스님 마지막 말씀처럼 낙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말씀 들으면서 저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서 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죄가 큽니다. 저희들은 자연을 너무 험악한 곳으로만 자꾸 알려드렸어요. 약육강식이다, 너 죽고 나 죽자, 작업 뭐야 되고 뭐 다 이랬는데 지난 우리 코로나 때 갑자기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회복력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의 이 회복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평생 이 분야에서 연구하면서 이제 퇴임을 했는데요. 어느 날 깨달음 하나 얻은 게 그동안 우리는 환경이 망가지는 걸 열심히 고발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는 한 번도 모니터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좋아졌네. 중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DMZ가 가장 대표적인 예잖아요. 70년 동안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제법 늠름한 생태계가 되돌아왔는데 우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퇴임하면서 요즘 후학들에게 열심히 제가 애걸하거든요. 희망의 근거를 찾아보자.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열심히 이제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기자. 이게 몇십 년 쌓이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자연이 되돌아와 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희망의 근거를 찾는 걸 대안으로 오늘 한번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자리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이어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얘기가 그 시작에 좋은 밑거름이 됐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기가.